7살 손주 녀석이 실수로 며느리의 도시락을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죠. 당장 학교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앞뒤 젤결을도 없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저를 어떤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손주분이 가져온 물건은 정말 끔찍한 겁니다. 안을 들여다본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느 곳에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다듬던 채소 몇 잎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쓰라고 그렇게 성화였던 버튼이 큼직한 낡은 전화기였죠.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에 손을 닦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했을까? 지연이나 민준이는 아닐 텐데. 두 아이 모두 지금쯤 사무실에서 한창 바쁠 시간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서준이의 담임이신 김 선생님의 동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지금 당장 학교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서준이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누군가 제 가슴을 꽉 움켜쥐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며 떨리고 있었고,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작은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서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제가 물었지만 선생님은 더욱 다급하게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서요, 빨리 와주세요. 생각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급히 집어들고 문을 잠근 뒤 골목 끝 버스 정류장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낡고 다른 슬리퍼 때문에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서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크고 동그란 눈을 가진 7살배기, 언제나 햇살처럼 환하게 웃던 그 아이. 만약 서준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맨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등바디를 꽉 붙잡은 두 손. 가슴은 북처럼 쿵쿵 울리며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운전기사에게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기사님, 세비초등학교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절박한 얼굴을 보셨는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금방 갑니다. 10분이면 도착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준이가 넘어졌거나 누구에게 맞았거나 혹은 더 나쁜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저는 그 어두운 생각들을 떨쳐내려 눈을 감았지만 그것들은 유령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버스가 학교 정문 앞에 멈췄을 때 저는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했고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 몇몇이 놀고 있을 세비초등학교 입구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학부모들이 무리지어 수군거리고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근처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키 큰 경찰관 한 명이 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표정 없이 심각했고 그 모습에 저는 더욱 겁이 났습니다.
박서준 군의 할머니 되십니까?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입이 바싹 마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복도 끝에 있는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악몽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교실 안의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제 어린 손주 서준이가 구석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떨고 있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마치 길 잃은 아기 새처럼요. 이따금 고개를 들어 빨개진 눈으로 선생님 책상 위에 노인 열린 도시락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이가 점심을 싸주던 바로 그 녹색 도시락. 그것은 끔찍한 사건의 증거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투명한 지퍼백이 찢겨 있었고 그 안에서 분홍색 알약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작은 알약들은 아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달콤한 사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탕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다른 아이가 간호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배를 힘껏 끌어안고 고통에 찬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의 엄마인 듯한 한 여자가 곁에서 울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도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경찰관이 놀라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분이 가져온 물건은 정말 끔찍한 겁니다. 보세요. 아이가 어디서 이걸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지 않으려고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아야 했습니다. 7살 제 손주 서준이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에 연루될 수 있단 말인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제 손주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의 담임이신 김 선생님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넋이 나간 얼굴로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준이가 친구들에게 엄마 도시락에 사탕이 있다고 말했대요. 호기심이 생긴 아이들이 다가와서 구경했고요. 치료받고 있는 저 아이를 가리키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재빨리 알약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고 그러고는 쓰러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의사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저를 내리쳤습니다. 사탕, 엄마의 도시락, 아침에 이를 떠올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된 파편들로 가득 차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교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돌처럼 굳은 표정의 중년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분홍색 알약 하나를 집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가 실수라고 그냥 사탕일 뿐이라고 말해주길 바라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선고와도 같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건 사탕이 아닙니다. 마약입니다. 세상 전체가 움직임을 멈춘 듯 완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약. 그 두 단어가 날카롭고 잔인하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공포와 혼란으로 떨렸습니다. 아직도 슈퍼히어로 놀이를 하고 삐뚤빼뚤한 그림을 선물하는 아이, 서준이가 어떻게 이런 일과 관련될 수 있단 말인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범죄자 취급하는 저 모든 시선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어 아플 때까지 주먹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죽음과 같은 침묵 속에서 서준이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갈라졌습니다. 작지만 가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사탕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
아이는 눈물이 가득 고인 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저를 찾았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에 그대로 밝히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노인의 습관처럼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의 낡은 괴종시계는 시간이 결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듯 일정한 똑딱거림으로 초를 세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아침 추위에 저릿한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많은 가족의 추억을 간직한 제 작은 집은 여전히 부드러운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를 두르고 지연이가 구닥다리 같다고 놀리던 낡은 스웨터를 껴입고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내린 커피향이 아직 공기 중에 떠다니며 제게 약간의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지연이가 이미 일어난 지 한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한 꿀벌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며 빠른 손놀림으로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익숙한 멜로디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준이를 위한 로봇 캐릭터가 그려진 녹색 도시락과 지연이 자신을 위한 심플한 은색 도시락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틀에 기댄 채 그녀가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잘라 서준이의 도시락에 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샌드위치 하나하나를 정성껏 잘라 가장자리를 제거하고 그 위에 별 모양으로 자른 치즈 조각을 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세심하고 꼼꼼한 것이 마치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상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머님. 지연이가 고개를 들어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분명 또 밤늦게까지 일했을 겁니다. 그녀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의 사정도 나을 게 없었습니다. 항상 서류와 끝없는 회의에 파묻혀 살았죠. 저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늙어서 잠이 없구나. 서준이 점심 준비하는 거니? 네, 워낙 입이 짧아서요. 이렇게 예쁘게 안 해주면 안 먹어요. 지연이가 자신의 도시락 샐러드 위에 잘게 썬 당근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도시락 안에 분홍색 내용물이 든 투명한 지퍼백이 있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자주 먹는 비타민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두통이 있어서 의사가 영양제를 추천해줬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거실에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 빨간 펜 못 보셨어요? 오늘 회의 늦겠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서두르고 덤벙대고 돌아가신 박서방 젊었을 때랑 똑같았죠. 빵 한 조각을 입에 문 채 식탁 위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넥타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다 쏟겠다. 제가 주의를 주었지만 그는 서류의 시선을 고정한 채 정신없이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사람은 서준이었습니다. 아이는 식탁 옆 높은 의자에 앉아 바닥에 닿지 않는 다리를 흔들며 색연필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큰 눈은 어떤 모험을 꿈꾸는 듯 반짝였습니다. 서준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가족이 빚과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날들 속에 한 줄기 빛이죠. 민준이가 어렸을 때와 똑같은 미소를 가졌습니다. 어떤 피로도 있게 만드는 환한 미소. 하지만 그날 아침 아이는 어딘가 지루해 보였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기 도시락을 시큰둥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내 밥은 맨날 똑같아. 맨날 로봇 캐릭터야. 이제 질렸어. 아이가 연필로 식탁을 치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아이들 샴푸의 달콤한 향과 함께 제 손가락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겹다니,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제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서준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기울여 지연이의 은색 도시락을 곁눈질하더니 제 귀에 다가와 마치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밥이 내 것보다 더 맛있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내 것만 먹고 엄마 건 만지지 말라고 했어. 근데 오늘 엄마 거 먹어보고 싶어. 아이의 장난기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도 똑같이 장난꾸러기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항상 금지된 것을 맛보고 싶어하는 호기심. 저는 서준이에게 윙크를 하며 장난기 있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가 탐험가가 되어보는 거야. 엄마 밥이 어떤 맛인지 한번 보자. 그 순간 저는 그것이 그저 순진한 장난, 별일 아닌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말이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언덕을 굴러가는 작은 돌멩이와 같을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지연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아, 내 도시락 가져가는 거 잊지 마. 따로 놔뒀어. 그녀는 나무빗을 손에 든 채 머리를 묶느라 바빴고 민준이만큼이나 서둘렀습니다. 저는 서준이가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을 예고하는 그 미소. 아이는 제게 공범을 찾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니 순식간에 식탁 위에 도시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녹색 도시락은 지연이의 자리로 갔고 은색 도시락은 아이의 손에 꼭 쥐어졌습니다. 아이는 마치 위대한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재빨리 책가방을 닫아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서준아, 너무 장난치면 엄마한테 우리 둘 다 혼난다. 제가 물병을 건네주며 무심코 덧붙였습니다. 물 많이 마셔. 한낮 더위에 목마르지 않게. 서준이는 귀에 걸릴 듯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미 열쇠 꾸러미를 들고 서두르는 민준이가 기다리는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준아, 서둘러. 아빠 회사 늦겠다. 지연이가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머리는 이미 묶었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서준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봐, 말 잘 듣고 엄마가 싸준 거 다 먹어야 해. 서두르는 와중에 그녀는 식탁의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색 도시락은 이미 서준이의 책가방에 있었고 녹색 도시락은 지연이의 가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분주한 아침의 전형적인 풍경을 가족의 따스함에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실수가 이미 폭탄처럼 터질 준비를 하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서준이를 재촉했고 두 사람은 차를 향해 나갔습니다. 지연이는 제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피곤했지만 다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잘 계세요. 저녁에 일찍 돌아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앞에 서서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을 닫기 전 저는 아직 조금 어수선한 부엌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빵 부스러기 몇 개, 버터가 남은 접시, 그리고 미처 치우지 못한 채소 바구니,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미한 예감, 영혼을 스치는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나쁜 일이 닥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려 했으며 채소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분명 제가 과장하는 것이라고 서준이는 그저 장난을 좀 쳤을 뿐이고 지연이의 도시락에는 샌드위치와 샐러드만 들어있을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연이의 도시락 안에 있던 분홍색 지퍼백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연이는 서준이에게 엄마 도시락을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을까? 왜 그런 것을 다른 곳이 아닌 거기에 두었을까?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이미 늙어서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떨쳐냈습니다. 평범한 아침의 작은 혼란이 제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붕을 무너뜨릴 준비가 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실에 서서 경찰관의 마약이라는 말이 걷잡을 수 없는 벌떼처럼 제 머릿속에서 윙윙거렸습니다. 그 말은 제 모든 세포를 꿰뚫으며 모든 것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시절, 민준이를 키우던 때부터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박서방까지 제 인생에서 충분한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교실은 이제 영안실처럼 차가웠습니다. 분필 냄새는 간호사가 중독된 아이를 돌보는 구석에서 풍겨오는 소독약 냄새와 섞여 제 가슴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제 사랑하는 손주 서준이는 위로할 수 없이 흐느끼며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이는 제 소매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손가락들은 마치 제가 폭풍 속 유일한 구명줄인 것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몰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흐느낌 사이로 끊어지며 떨렸습니다. 흐느낌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를 힘껏 껴안았고 아이의 작은 몸이 계속해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했고 뜨거운 숨결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아이를 안심시킬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확신시켜주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공포와 혼란만이 남아 모든 생각을 질식시켰습니다. 교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첩의 말은 소리가 억눌린 포효처럼 들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카메라를, 다른 한 명은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차갑고 무자비하게 울려 퍼지며 마치 제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포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열려있는 은색 도시락, 찢어진 지퍼백 안에서 굴러다니는 분홍색 알약들, 그리고 빨개진 눈으로 애원하듯 저를 쳐다보는 서준이의 겁에 질린 얼굴.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가슴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고 그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도록 새겨 넣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보건 관계자가 핀셋으로 알약 중 하나를 들어 올려 유리병에 넣고 라벨을 붙여 밀봉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정확하고 전문적이었으며 바로 그 정확성이 저를 공포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제 가족을 파괴하고 있는 악몽이 아니라는 듯이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왜 서준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여전히 팔로 아이를 감싼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열린 창문으로 밀려 들어오는 파도처럼 커져갔습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는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가 저런 걸 학교에 가져와?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무모한 아이는 대체 어느 집 자식이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고 독이 든 바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뛰쳐나가서 서준이는 잘못이 없다고, 겨우 7살짜리 아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준이의 담임인 김 선생님은 문 옆에 서서 소동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학교에서 처리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구경거리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까 그 돌처럼 굳은 표정의 경찰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을 폈고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아이의 보호자 되십니까? 그는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처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마른 목으로 끊어지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머니입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저를 쳐다보고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는 선고와도 같은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쓰러지지 않으려고 책상 모서리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심각하다. 그 단어가 바위처럼 무겁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마치 모든 힘을 잃은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지연이의 도시락이었을까? 아침을 떠올리자 서준이가 도시락을 바꾸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장난기 어린 미소, 탐험가에 대해 속삭이던 모습, 모든 것이 이제 와서는 운명의 잔인한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장난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를 폭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제 심장은 짓눌렸습니다. 무거운 죄책감이 마치 제가 직접 그 알약들을 서준이의 손에 쥐어준 것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교실 문이 벌컥 열리고 민준이가 허리케인처럼 들어왔습니다. 그의 흰 셔츠는 단추 몇 개가 풀린 채 흐트러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사무실에서 몸단장도 못하고 바로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흘렀으며 눈에는 완전한 혼란이 비쳤습니다. 그는 제품에 웅크려 여전히 눈물에 젖은 얼굴의 서준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서준아. 민준이가 목이 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치 오는 길에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그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시선으로 곧장 강경관에게 돌아섰습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누가 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민준이 바로 뒤에서 지연이도 뛰어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묶은 그녀의 머리는 이미 풀어져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평소 반짝이던 눈은 이제 악몽 속을 걷는 사람처럼 빛을 잃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교실을 훑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김 선생님, 수첩을 든 경찰관, 그리고 마침내 책상 위의 은색 도시락에 멈췄습니다. 찢어진 지퍼백과 그 안에서 굴러다니는 분홍색 알약들을 보자 그녀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들고 있던 가방 손잡이를 너무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연이는 마치 책상 위에 있는 것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듯이 한 걸음 물러섰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강경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위압적인 모습과 목소리는 감정 없이 딱딱했습니다. 누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까? 그의 질문은 망치질처럼 떨어져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의 펜이 종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마치 이 폭풍의 매 순간을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시선이 지연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꼼짝 않고 서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듯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저는 서준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제 안의 두려움과 의심이 저를 침묵하게 했습니다. 지연이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겹게 말을 하는 것처럼 떨리고 끊어졌습니다. 제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관련 없어요.
그녀의 말은 애원처럼 힘이 없었지만 겁에 질린 그녀의 눈은 마치 스스로를 고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아내를 향해 획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충격과 뒤섞인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지연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마치 드러나는 진실이 그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고통과 절망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지연이 앞에 섰습니다. 마치 내면의 폭풍을 억누르려는 듯이. 저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고. 지연아, 우리 아들 도시락에 있었잖아. 지연이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그것을 부서뜨리고 싶다는 듯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는 동안 몇 번이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를 바라보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항상 서준이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던 지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던 그녀. 이제 그녀는 바람 앞에 나무십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고하다고 모든 것이 오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절망적인 시선, 민준이의 눈을 피하는 모습은 제 안에서 커져가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했습니다. 강경관이 마치 지연이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차가운 시선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에 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낮지만 압박감이 실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인 채 눈물이 바닥에 방울방울 떨어지게 두었습니다. 마치 깨져가는 가족의 조각들처럼 그녀의 침묵은 말없는 고백이었고 저는 심장이 옥죄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묻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서준이를 껴안은 채 아이의 온기를 마지막 피난처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어깨를 잡고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저게 뭔지 알지? 그렇지? 말해.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민준이의 힘에 눌려 움츠러들고 몸서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기를 찢는 듯한 숨막히는 흐느낌으로 울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보자 서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파고들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엄마 밥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의 떨리는 작은 목소리는 용서를 구하는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가.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자신도 제 말을 믿지 못하면서 속삭였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도시락을 바꾼 서준이의 장난 때문이었을까? 그런 것을 도시락에 둔 지연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한 채 손주의 장난을 웃으며 부추긴 나 때문이었을까? 교실 구석에 서 있던 김 선생님이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박민준 씨, 이지연 씨, 서준이를 봐서라도 진정하세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준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연이의 어깨를 놓고 돌아서서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 지연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위로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제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한 명은 분노로 떨고 다른 한 명은 죄책감에 무너져 내리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경관이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의 도시락에 멈췄다가 우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모두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경찰서. 겨우 7살인 제 손주 서준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만 해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경찰서까지 가는 길은 한 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서준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아이의 희미한 숨소리 하나하나를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엔진 굉음이 울렸지만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앞좌석에 앉은 아들 민준이를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혼란을 떨쳐내려는 듯 머리카락을 몇 번이고 헝클어뜨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제 옆에 있었지만 그림자 같았습니다.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두 손은 하얗게 될 때까지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죽음과 같은 침묵을 깨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는 울음과 학교에서 겪은 공포에 지쳐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긴 속눈썹은 아직 축축했으며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떨렸습니다. 저는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겨우 7살. 슈퍼히어로와 순진한 장난을 할 나이. 그런데 이제는 68세 노인인 저조차 이해할 수 없는 악몽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자문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아이와 함께 웃으며 엄마 도시락으로 탐험가가 되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그 어리석은 말들은 저를 꿰뚫는 비수가 되었고 저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 경찰서 앞에 멈췄을 때 또 다른 오한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된 회색 건물은 제게 남은 얼마 안 되는 희망마저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열고 우리에게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준이가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먼저 내렸습니다. 지연이는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주저앉을 뻔하며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저는 이미 노인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서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꿈속에서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심장을 찢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어, 아가,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작고 차가운 취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더 딱딱하게 만드는 형광등의 흰 불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아직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의 증거물처럼 은색 도시락과 밀봉된 지퍼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손을 놓으면 아이가 사라져버릴 것처럼 손을 놓지 않은 채 서준이를 제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민준이는 텅 빈 시선으로 우리 앞에 서 있었고 지연이는 마지막 남은 평온을 붙잡으려는 듯 두 손을 여전히 깍지 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돌처럼 굳은 표정의 강경관이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폈습니다.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는 망치질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겠습니다. 그의 말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마치 어떤 은폐의 층이라도 베어버릴 듯이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제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진실. 무슨 진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그 어느 때보다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열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마도 묻거나 변명하려 했을 겁니다.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위로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침묵을 깨고 작은 방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말없는 고백처럼. 제가 서준이에게 절대 도시락 바꾸지 말라고 했어요. 지연이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각 단어를 억지로 끄집어내야 하는 것처럼 제 아들이 이 일에 엮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책상 위로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숨기려 했던 비밀의 조각들처럼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의 말은 악몽의 일부를 밝히는 번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녀는 서준이에게 도시락을 바꾸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빨갛게 충혈된 그녀의 눈에서 약간의 명확함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오직 공황과 죄책감만이 보였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서준이의 손을 꽉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이미 깨어난 서준이가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큰 눈은 여전히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아이가 바람 앞에 나무십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올라갔을 때 도시락을 바꿨어요. 할머니도 보셨어요. 그의 말은 심장에 밝히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래요, 봤습니다. 아이가 도시락을 바꾸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농담을 했습니다. 무해한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순진한 말들은 저를 숨막히게 하는 비난과 같았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제 손주를 이 상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위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준이는 책상 위에 머리를 밟고 쓰러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준아, 왜 그랬어? 그의 목소리는 진실에 질식하는 것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눈이 분노가 아닌 깊은 고통으로 빨갛게 충혈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이 모든 것에 대해 뭘 알아? 말해. 하지만 지연이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끊어지는 흐느낌이 그녀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가 용서를 구하듯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나오기 전에 제 도시락을 확인했어요. 저는 뒤엉킨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이것이 단지 끔찍한 실수였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숙이는 방식, 민준이의 눈을 피하는 방식은 제 안에서 자라나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게 했습니다. 왜 그녀는 자기 도시락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는 서준이에게 도시락을 바꾸지 말라고 경고했을까? 마치 안에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 대답이 이 가족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것마저 파괴할까 두려워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강경관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아무런 감정 없이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다른 경찰관, 젊은 여성이 다가와 지연이 앞에 티슈 상자를 놓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가 부드럽지만 약간의 압박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동안 손으로 상자를 밀어냈습니다. 몰라요. 맹세해요. 왜 그게 거기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녀가 반복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도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혼란을 느끼며 서준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강경관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 소리는 숨막히는 긴장을 깨뜨렸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의 죄는 더 커질 겁니다. 그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은 비수처럼 지연이에게 밝혔습니다. 왜 당신 도시락에 마약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은 망치질처럼 떨어져 방을 정지시켰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 지연이를 보았습니다. 딸처럼 여겼고 그녀의 헌신과 보살핌에 그토록 감탄했던 그녀. 이제 그녀는 빨갛고 텅 빈 눈으로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거기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연이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마치 안에 품고 있는 비밀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듯이. 하지만 강경관의 시선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그녀의 침묵의 층을 하나하나 베어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상황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너무나 세게 서로를 쥐어짜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빨간 자국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그녀가 독이 든 가시를 뱉어내는 것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회사 동료인 최철민 씨였어요. 그가 저를 설득했어요. 방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확 쳐들었습니다. 최철민? 그게 누군데? 왜 그 사람이랑 엮인 거야? 그가 충격과 분노 사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긴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내면의 허리케인을 억제하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최철민이라는 이름은 낯선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지연이가 그를 언급했던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피곤한 눈과 억지 미소를 지으며 늦게 귀가하던 그녀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더 벌려고 초과 근무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책상 위로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의 조각들처럼. 그는 이번 한 번뿐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각 단어를 뱉어내기 힘든 것처럼 단 한 번만. 그것만으로 모든 빚을 갚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 병원비를 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안전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지연이의 말은 제 안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저는 이웃집 김 아주머니가 지연이가 늦게 돌아온다고 평소보다 더 긴장해 보인다고 수군거리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동네 뜬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많이 물어보고 제가 놓쳤던 신호들을 봤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강경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펜은 지연이의 모든 말을 받아 적으며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계속하세요.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철민과 어떻게 연락했습니까? 물건은 어디서 전달했죠?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각 질문은 또 다른 타격이었고 제게 남은 희망의 조각마저 짓밟았습니다. 지연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지퍼백을 줬어요. 외곽에 있는 어떤 장소로 가져가라고 했고요. 저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어요. 맹세해요. 그냥 특별한 물건이고 잘 해내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만 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설득하려는 것처럼. 1,000만 원. 그 액수는 제 심장에 또 다른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단돈 1,000만 원 때문에 지연이는 이혼 가족을 걸었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준이를 꽉 껴안은 채 아이의 빠른 심장 박동을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힘든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부모님의 병원비 청구서, 민준이와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빚. 저는 그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절망이 지연이를 이 길로 내몰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마른 소리를 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 가족을 팔아넘겼어. 지연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외쳤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이마에는 핏줄이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고통도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생각했어? 엄마는, 나는, 이 가족은 생각했냐고? 그의 목소리가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이 장면에 상처받을까 두려워 서준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크고 눈물 가득한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엄마한테 화났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를 더 꽉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그냥 슬픈 거야, 아가.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 자신도 제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을까? 서준이의 헌신적인 엄마였던 지연이가 이렇게 끔찍한 일에 연루되었는데 근처에 있던 여경이 다가와 민준이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모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돌아섰습니다.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막으려는 듯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연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다른 경찰관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강경관에게 건네고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강경관은 몇 장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났고 엄숙한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철민. 이 이름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를 감시 목록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두려움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최철민은 단지 지연이의 직장 동료가 아니라 경찰의 감시를 받는 범죄자였습니다. 제 며느리는 단순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위험한 조직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탁해졌습니다. 오직 강경관의 페니종이 위를 긁는 소리와 지연이의 그칠 줄 모르는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첫 번째 신문이 끝난 후 우리는 작은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형광등의 흰 불빛이 우리 위로 쏟아져 내리며 벽에 비친 그림자를 우리 삶의 부서진 조각들처럼 왜곡시켰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품에 안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피곤해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길고 축축한 속눈썹은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낡은 양모 스웨터를 벗어 아이 위에 덮어주며 어깨를 잘 감싸주었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가 그 순간 저를 위로하는 유일한 것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안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삶의 어려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지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작은 나무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심연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등에는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충혈된 눈에는 더 이상 아버지나 남편의 다정함은 없었고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이를 바라보며 억누른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연아? 이게 서준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7살짜리 아이가 경찰서에 끌려와서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쳐다보게 됐어. 그게 아이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줄지 생각은 해봤어? 민준이의 말은 날카롭고 잔인한 비수 같아서 제 심장이 옥죄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방울방울,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백들처럼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떨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딸처럼 대했고 그녀의 헌신과 희생에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밤샘으로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억지 미소를 짓던 지연이 이제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견디는 압박을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불신과 고통이 모든 것보다 더 컸습니다. 마치 저를 그녀와 갈라놓는 벽처럼 민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은 방에 울려 퍼지는 외침으로 폭발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 가족을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야, 지연아? 이게 우리를 파괴할 거라는 거 알아?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바닥으로 날아가 테이블 밑으로 굴러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서둘러 민준이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손짓했습니다. 그의 외침이 서준이를 깨울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슴에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자, 아가,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저 자신도 폭풍 속에서 약간의 평온을 구걸하는 것처럼.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붓고 충혈된 눈. 그녀는 절망적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결코 우리 아들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 그녀가 가슴에서 각 단어를 끄집어내는 것이 힘든 것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길 바랐을 뿐이야. 생각했어.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빚을 갚고 부모님을 돕고 서준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녀의 말은 흐느낌과 섞여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완전한 붕괴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민준이는 웃었지만 그것은 즐거움 한 점 없는 쓴웃음이었습니다. 한 번, 그는 비꼬며 반복했습니다. 분명 한 번 이상했겠지, 지연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그는 분노로 불타는 시선으로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다고 생각해? 내가 모를 거라고? 늦게 퇴근하고 항상 초조해하고 항상 무언가를 숨기고 내가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의 말은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움츠러드는 지연이에게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저는 서준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낮게 유지하려 했으며 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소리쳐서 무슨 소용이야? 너희 둘 다 망가지고 있잖아. 저는 그의 팔을 잡고 억지로 앉혔습니다. 그는 아직 눈이 빨갰지만 분노가 그를 텅 비게 만든 것처럼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지연이에게 돌아섰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혼 가족을 이 악몽으로 끌고 들어왔는지 질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절망을 보자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이 집의 빛이었던 내 며느리 지연이는 이제 꺼져가는 촛불처럼 보였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지나가다가 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민준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앉아서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이. 지연이는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져 그녀의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저는 제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한 명은 분노에, 다른 한 명은 죄책감에 무너져 내리고 심장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족,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장 소중한 것. 이제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무너질 준비가 된 종이집처럼 보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준이가 제 품에서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 꿈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의 질문은 심장에 밝히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위로 떨어지는 동안 아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아가,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목이 타는 듯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속삭였습니다. 경찰서의 오후는 작은 창문으로 겨우 들어오는 노란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취조실의 냉기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준이를 껴안고 아이가 불안하게 잠든 동안 평온한 숨소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의 끊임없는 윙윙거림은 기계의 심장처럼 들렸지만 제 가족을 질식시키는 긴장감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매 초가 제 가슴 위에 돌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서준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작은 손이 제 옷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조차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경관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고 종이가 나무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몇 장을 넘겼고 제가 최철민이라고 짐작한 남자의 몰래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굳은 얼굴, 좁고 교활한 눈, 세상을 비웃는 듯한 비뚤어진 미소. 강경관은 지연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와 협력해서 선처를 받거나 아니면 그를 대신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거나. 그의 말은 이미 무거운 공기 속에 망치질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빨개진 눈은 책상에 고정된 채 마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녀 옆에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절망의 바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손은 허벅지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모으려는 듯이 저는 그가 지연이의 배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서준이를 껴안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저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닫힌 것처럼 지연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책상 위로 한 방울씩 떨어지며 목소리를 찾지 못한 고백의 조각들처럼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갈라진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이 악몽으로 끌고 들어온 것을 질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구석에서는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내 며느리 지연이 항상 서준이의 밥을 정성껏 준비하고 삶이 힘들어도 미소 지으려 애쓰던 그녀. 이제는 희망 없이 부서진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늦게 돌아오던 밤들, 다크서클이 짙었던 때나 부엌에 조용히 앉아 텅 빈 시선으로 청구서를 바라보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 절망이 그녀를 최철민의 품으로, 그녀가 결코 원치 않았던 길로 내몰았던 걸까? 강경관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굳어졌습니다. 이지연 씨,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주범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방을 휩쓸고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 같아서 저를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마치 진실에 맞설 모든 용기를 모으려는 것처럼.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목소리는 마치 최종 결정을 내린 것처럼 단호했습니다. 말할게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마치 온 세상이 지연이의 고백 앞에서 숨을 죽인 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강 경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녹음기를 켜라고 신호를 보냈고 기기가 작동하기 시작하자
희미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마치 각 단어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것처럼. 최철민이 전화로 저에게 연락했어요. 다른 남자의 번호를 주더군요. 다음 주 금요일에 인천 외곽의 한 창고로 지퍼백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물건 상자에 그 가방을 넣어두기만 하면 누군가 와서 가져갈 거라고 했어요.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녀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슴에서 가시를 뽑아내는 것처럼. 저는 억눌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1,000만 원. 그 금액 때문에 지연이는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순진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저는 서준이를 꽉 껴안은 채 아이의 온기를 마지막 남은 버팀목처럼 느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넓은 어깨가 마치 모든 힘을 잃은 것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피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치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것처럼. 강경관은 조심스럽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에서 약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그가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처 이름, 정확한 위치. 지연이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눈물을 닦고 계속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예요. 성은 몰라요. 창고는 경인고속도로 근처 낡은 주유소 옆에 있어요. 저는 거기서 최철민을 딱 한 번 봤어요. 그가 지퍼백을 주면서 도시락 안에 넣어두라고 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멈췄고 다시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냥 빚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며느리 지연이는 최철민 같은 남자를 위해 일하기로 받아들일 때까지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 대해, 쌓여가는 병원비에 대해, 야간 근무를 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에 대해 말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피곤해하는 것을 봤지만 그녀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절망에 의해 잘못된 길로 내몰린 한 엄마, 한 아내에 대한 연민. 신문이 끝났을 때 강경관은 일어나서 경찰관 2명에게 지연이를 데려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쇠문을 넘기 전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지연이는 돌아서서 제게 걸어왔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없는 사과를 전하려는 듯이 어머님.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서준이에게 제가 많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눈물로 가득 찬 그녀의 충혈된 눈은 감출 수 없는 고통과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서준이는 마치 엄마가 떠나려 한다는 것을 감지한 듯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엄마의 다리에 매달려 흐느꼈습니다. 엄마, 가지마. 미안해요. 이제 도시락 안 바꿀게요.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무릎을 꿇고 서준이를 껴안았고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녀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나야. 여경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서준이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목이 쉬도록 울며 힘껏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아이가 절망적으로 외쳤지만 쇠문은 이미 차갑고 잔인하게 닫혔습니다. 지연이의 모습과 우리를 갈라놓으며
저는 손주를 꽉 껴안았고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텅 빈 시선으로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문이 그의 영혼을 삼켜버린 것처럼. 방은 서준이의 울음소리와 산산조각 난 가족의 죽음과 같은 침묵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 치명적인 신문이 있은 지 며칠 후, 저는 예전에는 웃음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유령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도는 제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마당을 쓸며 단순한 노동 속에서 약간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빗자루를 들 때마다 장난꾸러기 서준이가 도시락을 바꾸고 제가 악몽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웃었던 그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인천의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덮이지는 못했습니다. 가족의 부서진 조각들을 기울여 애쓰는 68세 노인의 마음을. 저는 이웃집 수다스럽지만 착한 김 아주머니가 구겨진 지역신문을 손에 들고 제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 여사님, 이 뉴스 보셨어요? 그녀가 마치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빛나는 눈으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고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의 커다란 헤드라인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마치 소리치는 것처럼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마야광 최철민 검거, 인천 대규모 조직 와해. 그 아래에는 지연이가 신문에서 말했던 남자 최철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양옆에 경찰관 2명과 함께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롱 섞인 미소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듯이 오한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혐오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더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며 기사를 대충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최철민이 인천에서 수년간 활동해온 마약 밀매 조직의 두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직 직원부터 평범한 노동자까지 많은 사람들을 속여 쉬운 돈을 약속하며 그들을 범죄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쌓여가는 병원비 청구서와 어깨를 짓누르는 빚 때문에 그의 덫에 걸린 며느리 지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철민을 미워해야 할지, 지연이를 동정해야 할지, 아니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미리 알아채지 못한 저 자신을 탓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는 평소보다 더 지쳐서 퇴근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사무실 전체가 그 얘기뿐이에요. 민준이가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각 단어를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억지로 끄집어내야 하는 것처럼. 모두 지연이 이를 알아요. 저를 마치 범죄자의 남편인 것처럼 쳐다봐요. 저는 민준이의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것을 보았지만 그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꾹 참았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를 위로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아,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을 짊어진 남편, 아버지의 고통. 그때 서준이가 방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크고 순진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엄마 우리랑 같이 밥 먹으러 와? 아이가 막지만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이의 질문은 제 심장에 밝히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꼼짝 않고 멈춰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맸습니다. 마치 아들의 질문이 그를 심연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급히 돌아서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용한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랑 같이 가자. 제가 아이를 품에 끌어당기며
재빨리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따뜻한 국그릇을 건넸습니다. 국 먹어, 아가. 오늘 밤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저는 화제를 돌리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는 저를 보고 그리고 아빠를 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국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낡은 텔레비전 앞에 앉았을 때 뉴스에서는 최철민이 체포되는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남자가 복도를 따라 호송되는 모습이 화면에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 넣으려는 듯이 아나운서는 최철민이 마약 밀매 조직을 이끈 혐의로 최대 20년의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경찰에 협력한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연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 대한 경찰의 마지막 보호 조치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섞인 마음으로 화면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범인이 잡혀서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가족이 치르는 대가가 너무나 커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지연이가 최종 결정을 내렸던 그 신문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만약 경찰에 협력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최철민은 여전히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범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 가족은 지연이가 주범으로 몰리고 서준이가 온 사회의 비난 속에서 자라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쓰라리지만 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연이가 가족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서준이를 보호하고 민준이를 보호하고 그리고 저 또한 보호하기 위해 결과를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생각은 마치 심장을 둘로 찢는 것처럼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제 작은 집은 보이지 않는 안개에 쌓인 것 같았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 모든 골목과 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익숙한 돌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끌며 갈 때마다 이웃들의 캐묻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몇몇은 바쁜 척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그들이 제 등 뒤에서 무언가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기가 박 여사님 댁이야. 며느리가 마약에 손댔다던데. 제가 채소 가게에서 채소를 고르는 동안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시정 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무시하려 애썼지만, 하지만 각 단어는 제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구름들 사이에도 제 어두운 길을 비추는 작은 빛처럼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마당에서 채소를 거두며 몸을 숙이고 있을 때 수다스럽지만 마음씨 좋은 이웃인 김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팥의 향이 퍼져나가며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던 그 시절을 문득 떠올리게 했습니다. 박 여사님, 여사님이랑 아이는 잘못 없다는 거 알아요. 김 아주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와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서준이 주세요.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특히 지금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말은 산산조각 난 제 심장을 감싸는 따뜻한 포옹과 같았습니다. 다른 날 제가 현관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때 남편의 오랜 친구인 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었고 지팡이가 돌 위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제 옆 나무 의자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좁은 골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잘못은 한 사람의 것이지 온 가족의 것이 아니오. 당신은 민준이를 위해, 서준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소. 저는 눈물이 어른거리는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저는 어머니고 할머니예요. 제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야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도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소, 박 여사. 당신은 아이에게 가정을, 포옹을 주었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의 말은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제 내면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손주 서준이는 조금씩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수줍어했고 더 이상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하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급생들이 그를 거부하고 어른들의 잔인한 말을 반복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은 제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순수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 다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작은 안도감을 느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약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시간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밤 집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서준이가 책상에 홀로 앉아 공책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엄마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 머리, 다정한 미소의 지연이, 때로는 온 가족이 햇살 아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하지만 그의 큰 눈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촉촉해졌습니다. 마치 엄마의 모습을 기억 속에 붙잡아 두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 기억할까? 한 번은 그가 대답이 자신을 상처 입힐까 두려워하는 듯이 작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힘껏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해. 서준아,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제 말이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밤에는 우리는 집 앞 골목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노란 가로등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췄습니다. 몇몇은 연민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고 마치 조의를 표하려는 것 같았지만 다른 이들은 그저 가벼운 몸짓과 공감 가득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한 번은 골목 모퉁이 가게 주인이 서준이에게 웃으며 사탕을 주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이 사탕 먹어라. 서준이는 그것을 받고 수줍게 감사하다고 중얼거리고는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강해지려 애쓰고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의 작은 마음속에는 아직 답 없는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어느 날 밤 서준이가 현관에서 제 품에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무한한 어둠 속에서 작지만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아들을 돌아보며 끌려가던 지연이의 모습이 다시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고통스럽고 사랑 가득한 시선을 기억합니다. 마치 비록 실수를 저질렀지만 서준이를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제 눈물이 조용히 떨어져 서준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실수는 한 가족을 파괴할 수 있지만 사랑과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단다. 언젠가 너는 내 엄마가 비록 잘못했지만 적어도 너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저는 이제 온 가족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제 아들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일하러 갑니다. 여전히 서준이에게 미소 지으려 애쓰지만 그가 자신의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아마도 차가운 감방에서 끝없는 날들을 마주하고 있을 지연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의 조각들을 지탱하려 애쓰는 한 노인. 비록 아프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서준이를 위해,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지연이를 위해 앞으로의 길이 그림자로 가득 차 있더라도 저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밖에서는 가로등이 노란 불빛으로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많은 빛은 아니었습니다. 어둠을 걷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제 손주와 저를 안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더 꽉 껴안고 민준이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제 가족이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약속처럼 계속해서 노래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항상 빛의 섬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빛이 우리를 더 나은 내일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 한순간의 약점이나 성급한 결정이 온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밀도 없습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고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모두가 경계하고 어려운 순간에 혼자 짊어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대신 서로 나누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신뢰, 정직, 그리고 사랑 위에 세워질 때만 지탱될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분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수정되었습니다. 저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듣고 잠시 멈춰 성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